외국인 순매도가 역대 최장 25일 연속 이뤄지고 있고 투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지배구조 개혁 방안,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증시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이탈 가속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효과도 부진하다는 반응인데요. 밸류업에 성공한 일본과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떤지 각 나라의 외국인 투자 비중과 자금 흐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로 활동 중이신 심혜섭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주식이 상팔자. 너 아직도 주식하니? 예,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주식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진단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동향부터 살펴보죠. 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액이 25억 3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순유출이 되겠는데요. 채권 자금의 순유입은 지속됐지만 주식 투자에서 자금 이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9월 주식 투자금 순유출은 55억 7천만 달러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큰 비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잘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인데요. 결국 그 기업의 최근 들어서 어쨌든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떠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버넌스 문제가 크죠.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헤르메스에서 조나단 파인선이라는 분이 리포트를 쓴 게 있습니다. 이노프 이스 이노프. 제목은 그런데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인도 한국 시장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높은 주가를 원치 않는 문제 또는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 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인도 이런 것까지도 압니다. 리포트 보면 기업을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키는 역시 삼성전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역대 최장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 초를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쿼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게 한 3분기쯤부터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납품에 대한 얘기는 지연되고 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잘 아시죠. 상당히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원래 삼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결국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은 향후 먹거리인 AI 부분에서도 지금 잘 올라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먹거리였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삼성전자를 떠나게 되는, 등지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역시 거버넌스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외국 기업이라면 능력 없는 경영자는 보통 교체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스도 애플에서 교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사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재용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이 계속 경영하게 되겠죠. TSMC는 현재 3대 회장까지 왔습니다. 모두 반도체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화, 높은 수준의 보고, 이해력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일단 모든 것을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니까 가전,
휴대폰,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모두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임원과 직원, 성과 보수, 보상 책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려화 가능성도 크고요. 치열한 반도체 경쟁. 사실 누가 뭐 지구 이게 한 끗 차 아닙니까? 이런 경쟁에서 팔을 묶고 싸우는 격입니다. 파운드리 분사 얘기 쭉 나왔었는데 왜 안 되느냐? 사실 이재용 회장이 모든 걸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많은 자금 조달 필요하죠. 파운드리 분사하면요. 세계 각국은 사실 반도체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 지원 받아가면서 파운드리 분사해서 키워야 되는데 사실 파운드리 분사하면 그런 자금 지원 조달할 때 결국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희석되고 지배력 유지가 안 되겠죠. 이만큼 국내 주식의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동향인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을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식 수로는 한 12%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포션이고요. 이래서 왠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외인의 어떤 그 사고 파는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랑 우리나라 주가 지수 간의 상관계수라는 걸 저희가 보통 재죠. 뭐냐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0.8이었습니다. 0.8이면 굉장히 1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듯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외인만 떠나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떠나고 있어서 네, 참 이게 지금 누가 지탱을 해야 되나 싶어요. 예. 개인도 기업도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가게 되고 환율도 오르고 디플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청나라가 사실 아편 전쟁으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중독돼서 건강 문제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걸 아편을 수입하면서 당시는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닌 은이었죠. 은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커다랗게 디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달러가 유입이 안 되고 현재는 기축통화가 달러 아닙니까? 그나마 있는 원화도 달러로 바꿔서 너도 나도 다투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뭐 쉽진 않겠죠. 지금 이렇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꼴찌다 이러던데 사실입니까?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증시 수익률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10월 초까지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G20 증시 대표 지수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이었고요.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꼴찌인 라트비아에 이어서 뒤에서 두 번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2.8%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요. 반면 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대만, 인도의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힘입어서 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증시와는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세계에서 그 상위 GDP 기준 20개국하고 홍콩, 대만까지 합쳐서 보면 이 22개국 중에 지금 마이너스, 올해 1에서 3분기 사이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나라가 딱 세 나라인데요. 세 나라를 알면 굉장히 뼈 아프더라고요. 하나가 러시아고요. 또 하나가 멕시코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입니다. 사실은 뭐 멕시코는 약간 논외로 치더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같은 나라는 최근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 이 나라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게 조금 뼈 아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뼈 아픈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정책에 아무런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밸류업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고, 최근 들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속절없이 빠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더 뼈 아픈 부분 같습니다. 사실 한두 해 수익률이 뭐 세계 최하일 수는 있죠. 뭐 그럼 아니면 최하에 가깝거나, 하지만 올해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뒤를 돌이켜 보더라도 거의 최하위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플레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PBR 놓고 보면 더욱 크게 하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뤘었죠.
증시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게 9월 24일이고요. 그때부터 지수에 편입됐던 그 상위 10개 종목의 그 매매 주체별로 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수 발표 전까지 5,36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발표 이후에 오히려 3,585억 원을 순매도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도 9조 179억 원 순매수해서 이제 순매수량이 줄어들면서 3조 8,948억 원 순매수로 5조 원 이상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9조 8,933억 원 순매도에서 3조 6,607억 원 순매도로 매도세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그 흥청흥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11월에 저희 공매도 전면금지였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6월까지 전면금지 하면서 뭘 한다고 했냐면 자본시장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시정하는 조치들을 하고 나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시정 조치 얘기들 들은 거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올해 2월 말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란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는데 그때 시장 반응이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총선 이후에 저희 3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4월인가요? 네,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이런 정책 의지가 지속될지 좀 의문이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총선 이후에는 별로 사실 밸류업에 대한 얘기 없다가요. 최근 들어서 뭐 밸류업 지수 나오고 등등등 하면서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책에 대해서 포문을 여는 건 열지만 그 이후로 그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 글자, 진정성, 이 밸류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밸류업 이후에 오히려 PBR이 떨어진 것도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도 사실 어떻게 구성된 건지 의문이고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밸류업 한다고 하면서 또 보여준 것도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뭐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원칙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 따르면 주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젊은이들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롱하는 편입니다. 차라리 이 경우는 뭐 신뢰성 있게 깨트리고 안 하는 일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일본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한 문장으로 밸류업을 많이 요약을 하더라고요. comply or explain입니다. 따르거나 아니면 설명해라. 따르지 않는 이유를 소명을 해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밸류업 방향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대주주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분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밸류업을 따라갈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근을 많이 줘야 되는 밸류업이어야 되는데 이 당근 측면에서도 사실 세제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된 얘기들도 뭐 이번 주 초에 뭐 야당 대표가 금투세를 이제 뭐 찬성하겠다는 얘기들이 뭐 발표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 이것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초 체력을 좀 낮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해서 십몇 년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혹자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밸류업이 그렇게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밸류업들이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삐걱이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 체력조차도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온 김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만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7,000엔, 8,000엔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지금 뭐 4만엔까지. 몇 년 사이에 뭐 6배 정도 큰 상승을 이루었죠. 니케이 지수 구성 종목들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PBR 0.3, 뭐 0.4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뭐 일부 은행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빼고는 이 정도로 낮은 PBR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비슷한데요.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31.8% 2023년 말입니다. 31.8%로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과거 최고가 언제냐면 2014년에 31.7%였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한 0.1% 정도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좀 여기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14년이랑 17년에 한번 외국인 보유 비중이 확 늘었다가 차익을 실현하고 외국 자금이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0% 넘었다가 다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2번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펀더멘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는 주식 수로 보면 조금 개인 보유 비율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주주 숫자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 저희는 사실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외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저희 뭐 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환에 투자 많이 하고 특히 예금 많이 하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사실 자본시장에는 조금 저변이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일본 금융당국이 딴 쪽으로 가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자가 정리한 게 있죠. 네,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공개한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미일 3개국을 그래프로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국은 역시나 까마득히 높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일본과 둘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때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던 때도 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일본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외국인이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먼저 환경적 요인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통상 자국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재화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요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었는데요. 특히 동북아의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리스크로 흔들리면서 많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짐을 쌀 때 10년간 세금 면제 같은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들을 일본으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도쿄 증권거래소는 수년 동안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 부양을 도모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별 요인입니다. 일본 증시에는 히든 챔피언이 많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란 대중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GNT, 글로벌 니치 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도체라거나 이런 첨단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 히든 챔피언은 전 세계에 한 3천여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인 1,573개가 독일에 있다고 하고요. 한편 일본은 283개로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2개로 16위를 기록하면서 이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본도 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2013년이죠. 아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아베노믹스를 도입하고 아베노믹스 중에는 이런 거버넌스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4년에 스튜어트십 코드, 2015년에 코퍼레이션 코드, 또 거버넌스 코드, 또는 각종 가이드라인, MBO 할 때의 가이드라인, 혹은 기업 인수할 때의 가이드라인, 외부에서 주주가 인수 제안을 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쿄 거래소를 방문해 봤더니 실제로 이 노력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년, 지금 당장은 진짜 도입계라서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디리스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하면은 편의점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 많이 가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여행 가시니까 세븐일레븐에서 맛있는 것도 사고 이것저것 할 겁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5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원 혹은 60조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 회사인 쿠시타르라는 회사가 인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인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당히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이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왜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은 최근에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죠. 여전히 외환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버블 붕괴와 오랜 주가 하락으로 불신이 많은 편이죠. 그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가 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핏도 일본 5대 상사에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상사든 상당한 시총을 가지고 있고 일본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단점은 단기 투자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이 장기적인 어떤 그 투자의 과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다는데 일본은 결국은 이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켜 왔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건 일본 정부에서도 굉장히 절체절명의 과제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주식시장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회사들의 성장과 괴를 같이 하지만 주식시장의 성장이 일본에서는 어떤 의미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부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잃어버린 30년 끝나고 나서 일본의 주택시장은 거의 얼어붙었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낮으니까 예금을 통해서도 자기의 부를 증식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를 일궈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주식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주 오랫동안 정책을 펴왔던 것, 결국 그것이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경제를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벌 기업입니까? 거기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원래부터 일본에 재벌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재벌이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전범 기업들이었고 메가더가 들어오면서 재벌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물론 재벌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일본 거버넌스가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일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상호주 형태로 지배권을 유지한다든지 경영진이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또 주주의 목소리를 또 듣지 않는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호주 보유 움직임조차 점점 희석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노력, 외부 주주의 노력으로 상호주도 없어지고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도 없을 뿐더러 비슷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상당히 저항이 없는 편입니다. 일본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지구 최대의 자본시장. 미국을 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장점은 뭡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허 교수, 주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해서 제가 주식을 산다는 건 그냥 기업의 일부의 권한을 사는 거겠죠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 주식을 산다는 건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는 거야. 성장을 사거나 혁신을 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혁신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일궈내고 있는 경제가 미국 경제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가진 펀더멘탈 자체의 매력도 있는 데다가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죠. 아주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층위가 되게 다양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요.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본시장에서 괜히 이상한 일을 하면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도 당하시고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들의 한 주당 배당 규모도 되게 크고 지난 10년간 보면 배당금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결국은 좋은 기업들도 많은 데다가 시장의 룰도 공평하고 이 기업들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이 시장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투명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장난치지 못한다. 만약에 주식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200년형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관대하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보면은 고려아연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규모로 2.5조 원을 들여서 공개 매수를 했다가 공개 매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2.3조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 검토를 했었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했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그 이후에 했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거꾸로 되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사회가 그러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죠. 그 다른 예로 두산과 같은 문제점도 있고, 바켓을 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떼어내서 로보틱스 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투명하게 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 소액 주주들로만 따로 모아서 주주총회를 거치기도 해요.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야 사실 믿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슈 따라서 약간의 부침은 있긴 했었는데요. 올 들어서 최근 수개월 동안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섹터별로 이렇게 동향을 살펴봤더니 올 들어서 전력 설비를 비롯한 이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뒤를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테크 이렇게 뒤따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틸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른 건데요. 이런 성장 기대감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뭐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결과가 결국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대선이 있기 한 2주 전부터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바로 직전에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또 지지율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또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여러 친환경 기업들의 이런 주식 가격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어쨌든 간에 4년간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마당에 결국 향후 요 미국 선거 결과가 중요한 당분간은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미국에서 신규 비농업 부분 고용이 얼마나 생겼냐를 보니까 원래는 한 10만 개 넘게씩 생겼던 게 최근에 가장 최근 자료로는 10,000개 좀 넘는 걸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 정책 당국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 허리케인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경기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매크로 팩터에서는 좀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큰손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죠. 글로벌 큰손들 투자처 어떻습니까?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최고의 투자처는 전력 기반 시설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수급이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AI 투자 생태계가 반도체 칩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전력 소비라거나 아니면은 공조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은 전력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AI 생태계를 지배하는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어떨까?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밝혔는데요. 251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우리나라로 몰린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까? 이게 우선은 일본하고 중국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미중 분쟁이 결국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기, 전자, 그리고 기계장비, 의료정비. 이게 잘 보면 전기전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AI 관련돼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있고요. 기계장비나 의료정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일본이 잘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FDI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업에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주식시장에는 소극적이에요.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대주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버넌스 정책, 그다음에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 그리고 자본시장 운영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어떤 금융당국의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성과가 안 좋은 것보다 시장이 더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일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너무 크지 않나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로 우리나라 굉장히 최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났었는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해외 투자자가 저한테 혹은 우리나라 누군가한테 너네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선뜻 대답을 할 수 있는 다음 먹거리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이게 이 순위가 하위권이에요. 2020년 9위, 2023년에 8위네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하고 나시면 보통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따로 나오잖아요. 네. 저도 한번 분류해서 봤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139개국 중에 99위고요. 이사회의 역할, 그중에서도 이사회의 효용성 139개국 중에 109위입니다. 기업 윤리 139개국 중에 90위입니다. 어느 하나 사실은 순위권 중에 상위권에 가 있는 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미 크게 수용이 되어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대로 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권 방어라는 말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사실 경영권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뭐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어디 법률을 보더라도 경영권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재벌 중심 문화가 그냥 고착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그냥 널리 퍼져 있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찌 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있건, 혹은 뭐 LG는 구강모 회장이 있건, 뭐 신세계는 뭐 정용진 회장이 있건,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원들이 주식을 사면은 임원들이 그냥 회사 주식을 사는 건데 무슨 자사주를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그 체계 고착화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무슨 권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장 자체가 굉장히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무슨 백사장 위에 글씨를 쓰면 파도 한번 샥 치면 그 글씨들 다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소액주주들이 열심히 계속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뭔가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대주주의 어떤 이벤트 큰 게 한번 싹 오면 주가 한번 널뛰기 하고 결국 그 와중에서 개인 주주들도 피해보는, 결국은 이런 구조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건 뭡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는 하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소액주주의 권익 제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적 분할할 때, 인적 분할할 때, 이때 또 소액주주들 피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소액주주에 대한 권익 을 제고하고 그것들을 소액주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대, 30대, 40대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 학계라든지 뭐 정부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느끼는 뭐 이게 시각차, 사고방식의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갭을 빨리 좁혀 나가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밸류업 정책의 성과를 거두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되게 구조가 달라서 지배 구조가 달라서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스킴이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밸류업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얼마나 인센티브 스킴을 잘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밸류업을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대체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비지배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하나는 또 억제를 하는 겁니다. 뭐 불이익을 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사실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인센티브조차도 사실 이게 뭐 온라인을 하려는 인센티브인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인센티브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짜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앞으로 그냥 우리 밸류업 제대로 잘 되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부터 좀 달라지고 이런 자구의 노력이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한 시장 구축으로 한국 밸류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